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 디벨로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이재복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프로그래밍 12기이고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를 다니다가 지금 휴학을 하고 블록체인 스타트업 엘리시아라는 곳에서 개발자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디파이라는 거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GitHub 블로그 주소와 블로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발표자 소개는 드렸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뒤에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란 뭔지, 그리고 나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과 웹 어플리케이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블록체인 개발이라는 게 어떤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그 레이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블록체인 개발자로서 2차 전직을 한다는 것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발표를 드리기 전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되게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냥 어렴풋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블록체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의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어떤 사람은 분산 컴퓨팅 플랫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뭐 데이터베이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다. 그리고 상이기도 하고 뭐 어떤 좀 더 혁신할 수 있는 뭔가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 등 되게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탈중앙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든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다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측면을 보냐에 따라서 블록체인을 정의하는 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블록체인은 일종의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블록체인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일종의 정보의 모음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블록체인은 좀 다른 좀 하나의 특징이 추가돼요. 뭐냐면은 탈중앙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이때 중앙과 탈중앙의 차이는 그 그림에서 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중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참여자가 있을 때 어떤 가운데 하나의 중앙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소통을 하지만 탈중앙 데이터베이스는 이 관리를 하는 주체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이 참여자들을 노드라고 하는데요. 여기 가운데 그림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일원들을 노드라고 하는데 이 노드는 자신의 컴퓨팅 리소스, 예를 들면 이제 하드디스크의 용량이라든지 CPU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일종의 참여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탈중앙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세 가지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탈중앙성이에요. 하나의 가운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중앙형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르게 당연히 중앙화된 주체 없이 정보의 관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는 서로를 믿지 않아도 정보를 관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서로가 가지고 있어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4명의 참여자가 있을 때 이 단일 거래 원장이라는 건 왼쪽에 보이는 단일 거래 원장이라는 거는 아까 보셨던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고 이 가운데 보이는 합의를 통해 동일한 원장을 유지한다는 건 아까 보셨던 그 4개의 디센트럴라이즈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이 4명의 참여자가 있을 때 데이터 하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각각의 노드에 모두 요청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참여자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뭔가 CRUD 연산해서 뭐 뭔가를 C를 하든지 뭐 R을 하든지 뭔가의 액션을 수행하려고 할 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명 모두가 합의를 거쳐서 "내가 이런 액션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를 바꿀 건데 여기에 찬성하니? 내가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니?"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인제 나머지 셋은 이런 액션과 이 액션에 대한 결과를 검증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액션을 수행할 때 어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는 하나의 참여자가 액션을 수행한 거에 대해서 다른 3명의 참여자가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정말 맞아? 이거 정말 맞는 거야?"라고 철저한 논리에 의해서
검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은 당연히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단일 노드의 공격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떤 한 명의 참여자가 악의적으로 정보를 바꾼다고 했을 때 그 정보를 합의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노드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나머지 세 개의 노드가 이를 거절한다면은 정보가 바뀌지 않는 그런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보안이 가장 뛰어나요. 보안이 뛰어난 이유는 한 명의 정보를 바꾸기 위해서 나머지 노드의 데이터를 전부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킹을 시도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자 내지는 운영하는 이 주체가 공격을 당하거나 혹은 반대로 악의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내 정보를 맘대로 바꿀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믿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즉 내가 이 어떤 정보를 저장을 하더라도 '아 이 데이터는 절대 변주되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형성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우리의 사진을 올리고 블로그를 작성하고 일기를 쓰고 하지만 우리가 이 네이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네이버는 충분히 큰 대기업이고. 근데 이는 기본적으로 철저히 신뢰에 근거를 해서 형성된 믿음이거든요. 이 네이버라는 회사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바꾸지 않을 거다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좀 더 거시적인 우리 같은 이 그 한 명의 유저로서가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신뢰라는 것이 사실상 되게 어 실체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신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탈중앙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모든 액션들이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철저히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미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로는 가치의 저장과 교환이 용이하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자산처럼 취급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갖게 돼요. 이 가치의 저장과 교환이 용이하다라는 말을 좀 더 인제 자세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은행 어플리케이션 써 보셨으면은 되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공인인증서 같은 거 많이 써 보셨을 거예요. 송금의 본질을 생각을 해 보면은 어떤 은행 데이터베이스에서 철수의 계좌에서 플러스 100을 하고 뭐 땡땡은행 데이터베이스에서 영희의 잔고에서 이제 마이너스 100을 하는 그냥 데이터의 두 개를 바꾸는 것에 불과를 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두 개를 바꾸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복잡한 연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 거냐 했을 때 이것은 데이터의 교환을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데이터의 교환을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거는 철수 입장에서도 신뢰를 할 수 없고 반대로 말하면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도 이 철수라는 사람이 제대로 요청을 보내는 것인지를 신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서드 파티 참여자를 유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송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뭔가를 결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업자와 고객이 뭐 예를 들면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서로 가치를 교환하는 상황에서 매우 많은 서드 파티가 들어가요. PG사부터 해서 카드사, 은행, 통신사 등등 그 중간에서 관여하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 보면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에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을 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그 마지막 프로젝트 발표할 때 어떤 이런 결제에 대해서 해볼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결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모듈 같은 게 뭐 잘 나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쪽에서 편의를 제공해 준 거지 우리가 뭔가를 수정한다든지 인증을 뭔가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다 뭔가 그쪽에서 제공해 주는 뭔가로 되게 제한된 개발 생태계 속에서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블록체인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어떤 이 금융회사로부터 왼쪽에 기존 방식은 이 금융회사들이 어떤 데이터를 놓고 관리를 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운데에서 어떤 중앙에서 저게 쇼핑몰
저 파티 참여자가 쇼핑몰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 가운데서 통일된 거래 내역을 가지고 이게 변조되지 않았는지 서로가 요청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를 계속 검증하지만 블록체인 방식에서는 어떤 서드 파티가 필요하지 않고 중앙 서버, 그러니까 중앙에서 단일화된 곳에서 운영하는 곳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 데이터베이스의 인풋과 아웃풋이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보장하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알아서 쓰더라도 그쪽에서 우리를 검증하기 위한 뭐 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가치의 교환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게 인제 예시가 대표적으로 코인과 NFT 같은 건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사유화하고 자산화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예전에는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비트코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비트코인이란 것도 결국은 그 어떤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만약에 어떤 다른 분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면은 제 잔고에서 마이너스 1, 상대 잔고에서 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데이터 쪼가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지금 가치를 가지고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데이터를 사유화하고 자산화한다는 그 믿음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이 비트코인의 가치와는 별개로 이 데이터 자체를 사유화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어떤 신원이라든지 졸업증 같은 거를 중앙화된 어떤 파티에 의해서 의존하지 않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제 대학 졸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교가 가지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데이터를 증명할 수 있는 뭔가의 수단이 발생을 하면 즉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내 증명 신원이라든지 졸업증들을 보관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내 정보를 관리하는 즉 사유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유화된 데이터라는 거는 되게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온라인에서 인제 잉태될 수 있는 어떤 경제 시스템을 뭐 만드는 거죠. 이런 자세한 내용은 어쨌든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기회가 있거나 혹은 찾아보시면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는 인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럼 이런 블록체인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인제 실질적으로 이 웹 개발과 어떤 점이 다르냐 그리고 어떤 뭐 장단점이 있냐를 인제 얘기를 해 보자면 이 많이 보던 구조죠. 웹 애플리케이션인데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예시로 들면은 유저는 인제 프론트 엔드를 통해서 서버와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저가 프론트 엔드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서버에 보내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로직으로 처리를 하고 응답을 돌려주는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아키텍처 자체는 되게 비슷해요. 왼쪽에 보시면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면은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이제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한 종류인데 어쨌든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이제 요청이 가게 되죠. 근데 구조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일종의 서버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데이터도 관리를 하고 내부적인 로직도 처리하게 되는데 다만 인제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누군가 중앙화된 집단에서 중앙화된 어떤 곳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탈중앙화된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 또 하나가 이 로그인을 하나로 예시로 들 수가 있는데 기존 서비스의 로그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중앙화된 서버에서 이 유저에 대한 패스워드라든지 아이디라든지 이 개인의 신원 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로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저가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을 때 그거를 해싱한 값이 뭐 맞는지를 체크를 해서 뭐 비밀번호가 맞으면 로그인을 해서 뭐 토큰을 발급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그 데이터와 어떤 인증에 대한 정보가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중앙화된 주체가 발급해 주는 토큰 같은 것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유저의 정보는 유저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토큰이나 세션과는 다른 느낌인 건데 이 유저가 본인의 어떤 지갑이라고도 하는데 암호화폐 지갑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갑에서 이 유저가 그 지갑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일종의 암호화된 어떤 문구인데 이 문구를 통해서 내가 나임을 인증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키를 서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구를 통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때 "이건 나야. 내가 보내는 요청이야."라고 전송을 하게 되면서 그거를 매번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로그인 같은 것들을 좀 로그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을 도와주는 어떤 서드 파티가 있는데 이런 거를 뭐 웹3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미들웨어 같은 친구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저가 스스로를 본인이 본인을 인증하는 그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 일반적인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블록체인 개발의 레이어를 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블록체인 개발은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어요. 근데 맨 밑바탕에 있는 건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느낌인 건데 이거는 일종의 예시를 기존의 웹 개발로 예시를 들자면 정말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를 개발하는 예를 들면 MySQL을 개발한다든지 뭐 GraphQL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하는 레이어를 이제 맨 밑에 있는 블록체인 코어 디벨로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위에가 인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기존의 웹 개발에서 어떤 일종의 백엔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내부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뭐 어떤 로직을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처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접근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필요하겠죠, 프론트 엔드. 그래서 이 프론트 엔드가 뭐 인터페이스, API 이런 식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래부터 차근차근 소개를 드렸지만 다시 인제 말씀을 드리면 인제 레이어는 총 3 가지로 나눠져요. 코어 디벨로퍼 그래서 밑바탕에 코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인데 이쪽 개발자는 이제 고나 러스트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 같은 경우는 주요된 로직을 설계를 하고 기존의 백엔드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이 솔리디티라는 어떤 블록체인 언어를 쓰고 동시에 뭐 러스트와 같은 이런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를 엮었는데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을 할 때 결국 인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통신을 하게 될 때 원래대로라면 프론트엔드만 있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백엔드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블록체인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디벨로퍼로 들어가지만 근데 단순히 어떤 프론트엔드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되게 사실 느려요. 여러 명의 참여자가 운영을 한다는 게 되게 느린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이를 보조하기 위한 어떤 캐싱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백엔드 서버가 좀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쪽은 대부분 다 타입스크립트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일종의 좀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쪼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블록체인 코어 디벨로퍼 같은 경우는 메모리라든지 뭐 샤딩, 가상 머신 뭐 이런 되게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인제 정말 밑바탕에 있는 것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인제 이 부분은 공부할 수 있는 소스도 되게 많지가 않고 개발자의 수도 너무 적고 사실 저조차도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다음 영역으로 다음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가 있는데 인제 제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인데 여기는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로직을 개발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씬의 특성상 블록체인을 깊이 아는 기획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이랑도 좀 구조도 다르고 아까 뭐 로그인부터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다른 부분이 쪼끔씩 있어 가지고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가 기획에 필연적으로 좀 많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직접적으로 자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데이터가 곧 자산인 영역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보안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아직 사실 리소스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어 초당 연산을 보낼 수 있는 게 뭐 몇 개 안 된다든지 한 15 개에서 20 개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것처럼 리소스를 굉장히 적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최적화 작업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인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경우에는 인제 대부분 그냥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라고 부르는데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돕는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개발한다는 것의 어떤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개발자로서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개발자가 개발한 이 제품 자체에 어떤 프로덕트 자체에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개발자로서의 어려운 거는 일단 개발 도구가 너무 적어요 사실 아직까지. 뭐 리액트라든지 어떤 장고라든지 이런 굉장히 큰 프레임워크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가 않고 그래서 부족하고 그리고 저장 용량이라든지 연산에 대해서 리소스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뭐 요즘 빅데이터 시대에 뭐 데이터를 많이 쌓아 놓고 뭐 이거를 얼마나 더 빠르게 처리하고 이런 걸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는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은 가장 최적화를 많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개발하는 거라서, 뭐 저는 해 보진 않았지만 그 인터넷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1970년대에 뭐 이제 게임보이를 개발하는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곤 합니다. 개발 상태계 자체가 굉장히 미성숙해서 입문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사이트가 잘, 뭐 물론 비슷한 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그 질문의 수라든지 뭐 답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적어서 뭔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개발하다가 막히고 그러면은 GitHub 이슈라든지 뭐 직접 개발자에게 직접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품 자체도 굉장히 불편한데, 일단 유저 인터페이스가 암호화폐 지갑이라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장벽이 있어서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요. 진입 장벽도 있고, 게다가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데 있는 수수료가 들거든요. 이 수수료라는 거는 어떤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인데, 뭐 가스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거 유저 액션 하나하나에 다 수수료가 들다 보니까, 유저가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가 들다 보니까 어떤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 아,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과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영역의 장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 개발자로서의 장점은 일단 기회가 정말 많아요. 이 영역이 되게 핫해지고 뭔가 정말 이 하나의 씬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지가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년 차면은, 뭐 2년 차에 어떤 프로젝트를 충분히 완수했다, 수행했다라고 하면은 뭐 시니어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정말 연봉이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픈 소스 생태계다 보니까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다 소스 코드가 오픈 소스거든요. 그 말은 이 블록체인 씬에 지금 최근에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실리콘밸리 개발자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짠 코드를 전부 다 제가 보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은 공부할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제가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오픈 소스 생태계에 기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글로벌로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많은 블록체인 회사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여기는 국경이 없어요. 국경이 없어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뭐 슬로베니아, 뭐 일본, 뭐 미국, 한국, 뭐 영국, 뭐 엄청나게 많은 뭐 아프리카 등등 인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개발을 하고, 이 사람들은 코드로 증명을 하고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아요. 뭐 당연히 뭐 네, 암호화폐로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양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한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제 또 기회가 이제 많다는 거죠. 일단 불편하다는 거는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필요한 개발 도구도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자본도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일과 공부와 투자가 재테크가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재테크 좋아하시면 뭐 덕업일치가 가능한데, 뭐 여담으로 제가 뭐 회사 근무를 할 때 뭐 이제 그 거래소 뭐 빗썸 업비트 같은 이런 거래소 화면을 켜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뭐 네, 투자가 같이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씬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들어오는 자본도 어마어마하고 점차 기관도 유입되고 있고, 아직까지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비트코인 뭐야 무서워 그냥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인식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키워드와 블록체인은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아직 잠재력도 많고 어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제 멋쩍어서 여기다 적진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3월,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이네요. 3월에 프로그래밍을 마친 뒤에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4달 동안 그냥 학교 생활을 하다가 7월에 이제 블록체인 회사, 지금 다니는 회사 입사를 해서 어, 저도 비전공자로 시작을 해서 컴퓨터에 그 이제 웹 개발을 처음 배우고 4달 동안 그냥 거의 개발을 하진 않았고 그냥 관심 있는 부분, 특히 블록체인 개발 뭐 튜토리얼 같은 것만 조금 해보다가 회사에 입사를 어쩌다 하게 돼서 2021년 1월에 처음에 인턴으로 입사를 했다가 정직원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인턴으로 다니면서 그냥 뭐 공부할 리소스 많이 없었지만
어쨌든 이 영역이 되게 매력 있는 영역이다라는 걸 느끼고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재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가 여러분에게 어떤 블록체인 개발자라는 진로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표를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